방구석 공공외교 아카데미. 다양한 공공외교 사례.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아이한 카디르 교수입니다. 한국 이름은 한준입니다. 오늘은 공공외교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외교의 발상지인 미국부터 시작해서 영국, 프랑스, 중국, 터키, 호주,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연합 사례를 차례대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사례도 외국과 비교하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간략한 공공외교 정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공외교는 영어로는 public과 diplomacy라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public이란 외국 대중을 의미하고 diplomacy는 여러 그룹 간 평화로운 관계 유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활동을 말합니다. 국가는 국익을 추구하는 대외 정책을 위해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 도구 중 하나가 바로 디플로마시, 즉 외교입니다. 디플로마시는 정통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 간에 이루어집니다. 시구화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 세계적인 민주화 물결 등의 요인으로 여론이 보다 더 중요해졌고 개인과 기업, 시민단체 같은 피국가 행위자들의 역량이 보다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교는 기존의 외교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외국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외국 대중을 대상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활동은 바로 공공외교라고 부릅니다. 공공외교는 특정한 목표 없이 단지 국가 이미지만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외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의도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공공외교 사례들은 대외 정책과 연결된 활동들입니다. 강대국의 공공외교 사례. 공공외교의 최근 역사를 살펴보면 전략적이고 집중적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한 국가는 역시 미국입니다. 6.25 전쟁을 포함해 심리전 경험이 풍부했던 미국은 냉전 시기에 소련과 경쟁하면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심리전과 선전이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속적으로 붙잡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6.25 전쟁 직후 미국 중앙정보부인 CIA가 우리가 흔히 프로파간다라고 부르는 선전이나 은밀한 정보 캠페인을 담당했다면 미국 공보처인 USIA는 투명한 정보 캠페인을 맡았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바로 이 투명한 정보 캠페인 활동을 공공외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은밀한 선전이나 심리전과 공공외교를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당시 기자 출신이었던 USIA의 공보처장 에드워드 머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득력이 있으려면 먼저 우리를 믿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믿게 하려면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신용이 있으려면 진실해야 합니다. 이렇듯 간단합니다. 냉전 당시 미국의 공공외교는 아무래도 소련과의 경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양국이 군사, 경제, 기술 분야에서 첨예하게 경쟁한 것처럼 제3국의 마음을 먼저 독차지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라디오 방송사를 설립해서 미국의 가치와 매력을 제3의 국가에게 전파하고 동시에 소련을 제국주의자 악마로 보여주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친미 성향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교수, 기자와 같은 여론 주도층이나 앞으로 여론 주도층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젊은이들을 미국으로 초대하는 프로그램들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풀브라이트 프로그램과 국제 지도자 프로그램인 IVLP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미국 공공외교의 핵심 프로그램이 되었지요. 먼저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살펴보시죠.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미국 지식인을 해외로 파견하고 해외 지식인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연구 또는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 및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풀브라이트 동문 중 전 세계 대통령 또는 총리가 무려 37명에 달하고 노벨상 수상자만 해도 59명을 배출하는 등 세계 지도자의 등용문이 되었죠.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이 미국인과 외국인이 교류할 수 있는 장기 프로그램이라면 2020년 80주년을 맞는 국제 지도자 프로그램 IVLP는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여론 주도층을 미국으로 초청해 상호 이해를 넓히는 단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도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2019년 말 기준 22만 5천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 가운데 전현직 국가 지도자도 500명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이나 국제 지도자 프로그램과 같은 3방향 교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기존의 공공외교가 미국의 가치관이나 정책을 해외에 전파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호 간의 이해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냉담한 청중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외교 프로그램의 결과를 함께 만드는 이해 당사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인권, 민주주의 등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는 공공외교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기획 및 시행하는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한미동맹, 미국 대외정책 홍보와 같은 미국의 국익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내용도 있지만 민주주의, 여성 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 보건과 같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사안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역시 각각 명칭을 다르지만 오래전부터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던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제국 시기 식민지 엘리트들과 대중들을 대상으로 본국의 언어, 문화, 정책, 가치 등을 교육하는 활동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인도에서 영국식 교육제도를 구축하여 인도를 이끌 엘리트들을 영국식 가치와 사상으로 무장하도록 양성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인도의 엘리트 지배층은 그들의 이익이 영국의 국익과 중첩되는 만큼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는 데 유리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영국문화원과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탈식민지화 이후에도 기존 식민지 국가를 중심으로 문화교류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리앙스 프랑세즈와 영국 문화원은 활동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국제어로서의 프랑스어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어 교육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영국 문화원은 영어와 영국 문화 확산에서 나아가 사회적 기업가 지원, 시민사회 시민교육, 여성 역량 강화, 스포츠를 통한 역량 강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 중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근래 들어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많은 예산을 공공외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공공외교 프로그램은 바로 공자 아카데미입니다. 중국어, 중국 문화, 그리고 중국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4년에 대전에 최초로 설립되었고 현재는 157개국에 536개의 공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총 23개의 공자 아카데미가 개설되어 있는데 서울 공자학원을 제외한 22개의 공자 아카데미는 전국 각지의 대학 내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공자 아카데미의 특징은 현지 지역의 파트너와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인데요. 파트너십 운영을 통해 현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지의 중국 전문가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평화롭고 책임감 있는 국가로 자리 잡고자 쌍방향 공공외교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1대1로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개발 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 언어와 문화, 가치, 정책을 알리려는 것 역시 기존의 강대국들이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중견국의 공공외교 사례. 최근에는 중견국도 공공외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견국 대부분은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대륙 및 지역에서 선도 국가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견국은 지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외교 활동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활동을 하는 것이죠. 터키와 호주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터키는 종교와 민족 측면에서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튀르크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발칸반도, 북아프리카, 중동과는 종교와 오스만 제국이라는 공통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터키 정부는 무슬림 대중들이 터키를 이슬람 세계의 올바른 지도자로 인식하도록 공공외교와 정부개발 원조를 이들 지역에 집중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 문화자산이나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지역 내 중추국가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튀르크족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의 문화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튀르크족 문화기구의 본부는 터키에 위치하고 있고 회원국 중에 터키가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견국인 호주는 오세아니아 대륙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의 공공외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세아니아 지역을 살펴보면 호주는 이 지역의 패권 장악을 위해 중국과 경쟁하고 있지요. 호주는 오세아니아 대륙의 크고 작은 섬나라들에 대해 사회적 기업가 지원, 여성 역량 강화, 스포츠를 통한 역량 강화 등의 정부 개발 원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략 지역 중 하나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이웃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동아시아의 경제 강국인 한중일, 그리고 베트남 등과 같은 국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외교 프로그램은 뉴 콜롬보 플랜입니다. 이 장학 프로그램은 뛰어난 호주 학부생을 선발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학업과 인턴십을 수행하고 현지 지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련된 모든 비용을 호주 정부가 부담하는 뉴 콜롬보 플랜은 호주 졸민이들에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 지역과 관계를 맺도록 장려합니다. 동시에 현지인들도 이들 학생들을 통해 호주를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죠. 3방향적인 공공외교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사례. 공공외교를 가장 중시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분쟁, 이스라엘 정착촌 등의 대내외 정책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공외교와 관련된 별도의 부처인 전략 및 공공외교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국민을 통해 알리는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공공외교의 주체가 되어 활동하면 비록 똑같은 메시지일지더라도 외국 대중들은 정부의 선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국민과 함께하는 두 가지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소개합니다 프로그램은 해외로 출국하는 이스라엘인이 외국인과 교류할 때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소개하는 내용을 인터넷과 공항에 비치하는 책자 형태로 배포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반인 집중 교육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다 더 잘 소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자칫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선전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 각 수습생들에게 교육받은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재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이스라엘의 얼굴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수의 2배나 되는 전 세계의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이스라엘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유대인, 아랍 출신, 에티오피아 출신, LGBT 등 다양한 배경의 이스라엘인을 모집해 40시간 정도 교육을 거쳐 민간 외교관의 자격으로 해외에 파견합니다. 이스라엘 외교관 대신 이들 이스라엘의 얼굴들이 외국 대학에서 자신의 국가를 소개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도 국민 공공외교 프로젝트라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프로그램의 장점은 프로젝트를 민간인들이 직접 기획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정부의 메시지를 대변하여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대 민간의 교류라는 민간 외교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제기구의 공공외교. 마지막 사례로는 조금은 특별한 유럽연합의 공공외교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은 대외적으로는 회원국을 대표해서 공공외교를 하면서 동시에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 시민을 대상으로 유럽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같은 사안을 생각해보면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회원국 국민의 유럽연합에 대한 지지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니 유럽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유럽 정체성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2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환학생 및 교류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입니다. 핵심은 유럽연합 국가 간의 학생 교환 및 교류입니다. 에라스무스는 매우 큰 범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다른 유럽 국가와 유럽인 친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유럽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럽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에 다른 유럽 국가와 유럽인을 처음으로 만나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0년까지 1천만여 명의 학생들이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프로그램은 바로 유럽연합 국가문화원인 유니크입니다. 유니크는 유럽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09년 발족한 유럽문화원 연합으로 유럽연합의 대사관, 문화원들이 주요 회원으로 활동하는 협력기관입니다. 21세기의 공공외교는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처럼 서로 간의 끝없는 경쟁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개별 국가의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도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이 한국에서 이탈리아와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을 연결하여 전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면 유니크에서는 유럽연합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함께 전시나 공연, 영화제를 기획하여 선보이는 것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도 비슷한 방식으로 중견국 국가의 공공외교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GPDNet이라는 연합체를 조직한 바 있습니다. 중견국 국가 공공외교 기관이 자국의 이익을 넘어 세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 사업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것이죠. 유니크도 GPD넷도 협력형 공공외교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두 기관 모두 회원국 기관 간 협력은 물론이고 민간인과 3방향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여 상호 이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국가들의 다양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은 비슷한 점도 많지만 각국의 대외 정책의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의 특징과 타겟 지역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대외 정책 목표에 따른 다양한 공공외교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가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다양한 공공외교 사례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